안녕하세요. 위클리 세종기업 데이터. 오늘은 10월 26일입니다. 저는 전혜성이고요. 네, 저는 정윤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민경입니다. 네, 오늘은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수소 공부를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제가 맨날 HS 코드만 잡고 있다가 오랜만에 수소를 공부하게 됐어요. 뭐 딱히 어떤 큰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데, 저 사실 조금 늦은 감도 하니까. 있죠. 네, 수소 하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공부를 좀 해둬야 할 것 같아서 수소 공부를 했는데, 그러던 와중에 사실 저는 이쪽 분야에 대해서 잘 거의 모르던 와중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런 궁금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공부를 좀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저의 결론은 조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좀 이번에 정리해봤던 수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뭐 수소는 지금 뭐 유튜브나 인터넷에 찾아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정리 잘 돼 있는 게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이제 이해하시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수소 산업, 수소 경제를 찾아봤더니 수소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레이 수소, 블루 수소, 그린 수소라 그래서 앞에 컬러를 붙여서 수소의 어떤 종류에 대해 나오게 되는데, 그 컬러는 수소가 어떻게 생산되는지에 따라서 그레이냐, 블루냐, 그린이냐라고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99% 정도가 그레이 수소라고 불릴 수 있고요. 그레이 수소는 뭐 석유화학 공정이나 제철소 공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혼합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거나 아니면은 천연가스나 메탄, 이제 천연가스가 메탄, 갈탄 뭐 이런 것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추출수소 등으로 구성된 것들이 그레이 수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뭐 정유화학 산업에서 나오는 건 뭐 부생수소라고 하고, 추출수소는 뭐 계질 방식으로 나온다 그래서 계질수소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그레이 수소라고 하고요. 그레이 회색깔이 붙은 이유는 그 공정 과정, 생산 과정 중에서 CO2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고, 사실 그 계질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하나에 이산화탄소 10개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봤을 때는 사실 뭐 수소를 얻기 위해 이산화탄소 10배를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환경과는 좀 더 거리가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현재 지금 현존하는 그 활용이 되고 있는 수소의 종류는 99%가 그레이 수소이고, 또 부생수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 또 대산, 여수 등지에서 연간 한 200만 톤 이상 생산이 되는데, 한 150만 톤, 140만 톤 정도가 그 자가 소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수소 산업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수소의 양은 한 20만 톤 초중반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수소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수소의 양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요. 어쨌든 그레이 수소는 이제 그런 식의 그레이 수소라고 하고, 그렇게 생산된 그레이 수소에서 이제 이 CO2를 어떤 포집 방식으로 이렇게 잡아내면서 좀 더 저탄소 방식으로 간 게 블루 수소고, 궁극적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 방식은 그린 수소라고 해서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발생시키는 전기로 만드는 게 바로 수소입니다. 일단 그린 수소는 그 신재생 에너지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그 전기를 갖고 물을 분해시켜서 수전의 방식으로 분해시켜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를 시켜서 이제 수소를 가지고 오는데요. 저는 처음에 여기서 이미 왜 비싼 신재생 에너지를 굳이 또 수소로 만들어야 되느냐가 저의 첫 번째 그냥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도 쓰기 바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첫 번째 퀘스천이었는데, 여기서 알았던 게 잉여 전력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뭐 바람이 많이 불거나 뭐 햇빛이 좋으면 전기가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 전기가 필요한 양과의 시점 차로 인해서 전기가 쓰고 버려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 그 전기를 잘 모아두는 그런 대용량 저장 기술이 필요한데, 그러기 때문에 그 저장하는 방식을 수소로 이제 바꾸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생산된 이제 수소는 진짜로 친환경의 그런 수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잉여 전력이 그렇게 큰가 싶었는데요. 찾아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금은 아직 국내 그 신재생 에너지의 발생 비중이
생산 비중이 아직도 석탄 화력 발전소가 훨씬 많아서 아직은 좀 크진 않지만 2022년 정도 되면은 전체 전력 발생량 중에 약 1.1%가 잉여 전력, 2025년만 돼도 한 5.4%, 2030년이 되면 그 숫자가 14%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체 100을 생산했는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갈 텐데 100을 생산했는데 14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오면 굉장한 전력 낭비이기 때문에 그 전력을 다른 것들로 저장해서 다시 쓰는 이제 그런 기술이 발전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부분을 수소로 전환하는 방식이 바로 P2G 기술이라고 합니다. 파워 투 가스의 줄임말이 P2G인데 여기서 또 제가 생각했던 그 퀘스천은 ESS 기술이 잘 되어 있는데 왜 굳이 P2G 방식으로 전환을 할까가 제 두 번째 퀘스천이었어요. 그런데 또 ESS와 P2G의 각각의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ESS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는 방식이고 전력을 전력으로 저장을 하는데 전력 전환 효율은 굉장히 높지만 용량이 크지 않다고 합니다. 반면 P2G 같은 경우는 전력 효율, 전환하는 효율은 ESS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대신에 굉장히 고용량을 전환을 할 수가 있어서 장단점이 있고 앞으로 잉여 전력의 비중이 올라갈수록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올라갈수록 P2G의 그런 기술은 굉장히 중요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실제 독일 같은 경우는 신재생 에너지 발생 비율이 굉장히 높은 국가 중 하나인데 한 3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13년 정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크죠.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발전 단가가 이렇게 팔아야 하는 도매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도 특히 유럽 국가에서는 이런 P2G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그런 그린 수소, 또 P2G 방식으로 수전의 방식으로 생산된 그린 수소에 대한 중요성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수소 경제에 대해서 뭐 이렇구나라고 두루두루 이렇게 전반적으로 공부했던 내용인데 보니까 새만금에 앞으로 2018년인가 19년부터 시작해서 8년간 약 4기가와트급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4기가와트급이라고 하면은 원자력 원자로기가 한 기가 넘었어요. 한 4기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양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P2G 기술을 연계해서 수전의 방식으로 그린 수소를 추출하는 그런 로드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 새만금이 아직 테마가 그래가지고 처음에 수소 공부를 하다가 새만금 테마로 빠졌다. 네, 사실 수소도 2040년까지 로드맵이 나왔기 때문에 2040년까지 시장 트렌드에 따라서 수소가 올라왔다가 또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또 불렀다가 그렇게 흐름이 진행이 되겠죠. 이미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번 수소가 훅 불긴 했었지만 근데 아직 새만금은 글쎄요. 아직은 움직임이 없어서 요런 것들이 잘 개발이 되고 또 현대차도 그쪽 전북의 군산 지역에 또 수소와 관련된 그런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한다고 이야기가 계속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땅 부동산 시가가 상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서 새만금 테마도 그래도 언젠가 한 번은 불겠구나. 스스로 같이 엮여가지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그게 언제예요? 물어보면은 언제라고 답은 못하겠지만 공부하다 보니까 수소보다 새만금이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시 하면서 오늘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이제 선제적 아까 말씀해주신 전력망이 수용을 못해서 버리는 전기가 생기면서 풍력 발전기들을 이제 강제로 안 돌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벌써부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는 이제 육지랑 다이렉트로 이렇게 전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제한적이니까 그게 앞으로도 우리나라 전체도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을까 하고 ESS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있고 전기를 이제 멀리 보낼 때 장거리로 보낼 그렇죠. 때 수소는 이제 기체 상태, 액체 상태로 변환을 하기 때문에 실어서 나를 수가 있는데 전기는 호주에서 우리나라까지 보낼 수가 없잖아요.
뭐 전기 전선을 끝까지 까면은 오면서 다 녹아 없어질 텐데 그런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서로 예전에는 수소차랑 전기차가 약간 싸우는 것처럼 내가 많이 내가 많이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서로 수소차는 트럭 같은 뭐 큰 대형. 대형에 더 어울리고 전기차는 더 간단한 것에 더 어울리고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것 같아요. 서로가 도와주는 구조. 음. 네, 그래서 아무튼 다음번에도 또 네, 또 아마 영상을 뭐 공부를 하시다 보면 저처럼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그런 포인트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같은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입장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 얘기가 수소 공부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종목은 오늘 또 공교롭게 26일 날 현대기아 자동차들 실적이 나왔는데 저희는 이제 얼마 전에 같이 과천의 코오롱 플라스틱 또 탐방을 다녀왔죠. 그래서 코오롱 플라스틱은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그런 뭐 안전벨트 같은 그런 플라스틱들, 뭐 슈퍼 EP라는 예전에 이제 뭐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 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강도가 강한 그런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 회사를 다녀왔던 이유는 최근에 이제 석유화학들 이제 제품 시황들이 엄청 좋기 때문에 좋아서 뭐 롯데케미칼이나 뭐 금호석유 뭐 이런 석화사들 주가가 엄청 좋은데 이 코오롱 플라스틱은 좀 특이하게 다른 기존의 석화사들보다 원재료 가격 인상분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시차가 조금 더 길어요. 그래서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다른 석화사들보다 조금 긴데 자동차들 판매량이 회복이 되고 있고 이제 그뭐 제품 가격들이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들이 올라온 것들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이 이제 오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다녀왔는데 일단 결과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회복은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폭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되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보시면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흑자 폭이 뭐 크다거나 뭐 이익률 폭이 높다거나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냥 그 정도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CS 베어링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된 기업인데 그 전에 일단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일단 다 회사들은 다 괜찮아요. 회사들은 괜찮은데 최근 단기간에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지금 당장은 조금 부담스럽지만 또 올해, 내년, 후년 이렇게까지는 좀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뭐 이런 개선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인데 다만 지금은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올라왔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기업들이 있으니까 주가가 좀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조정받을 때 좀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개념으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다시 CS 베어링이라는 회사를 좀 다시 들어보면 풍력 발전기에 들어가는 베어링을 전문적으로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과거에는 산업용 베어링도 좀 취급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100% 풍력 쪽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풍력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크게 올라왔고 CS 베어링 역시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 21년, 22년까지는 좀 그래도 구조적으로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구조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매출의 한 90에서 95% 정도가 GE향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유럽 고객사, 뭐 지메스나 베스타스 쪽으로 이런 고객사 다변화가 돼서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수주가 관련된 수주가 좀 수주를 받았고 이제 수주분들이 이제 매출로 반영되는 시기는 이제 내년부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기존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대부분은 육상용 제품이에요. 근데 육상용인데 이제 내년, 후년 쪽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은 이제 해상용으로도 이제 제품이 들어가는데 해상용 제품은 육상용 대비 크기가 한 2배 정도 크대요. 근데 크기가 2배가 큰데 그렇다고 가격이 2배가 비싼 게 아니라 그 이상 비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 하나씩 납품을 한다고 해도 매출 이런 볼륨 차이가 확실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품 믹스 개선 효과가 충분히 좀 기대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또 이제 아무래도 이 베어링이라는 게 크다 보니까 이걸 이제 좀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기존의 육상용 제품에는 그 해상용 제품을 깎을 수 있는 설비가 없었대요.
그래서 이 회사가 베트남에 공장을 투자를 해서 해상용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설비 투자를 좀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베트남 공장이 안정화되는 게 21년도 하반기부터이기 때문에 뭐 당장은 뭐 조금 매출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이익 개선이 좀 제한될 수 있는데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베트남 공장 안정화되고 해상용 제품이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면 충분히 좀 좋은 그런 이익 증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프로젝트들이 이제 설치가 좀 지연이 되면서 올해는 또 실적이 좀 약간 슬로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래서 그거 부분 좀 감안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베트남 공장이 내년 하반기부터 안정화되는 걸 좀 잘 타임라인 잡아가시고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럽 고객사를 확대를 했는데 유럽 고객사는 이게 조금 더 수익성이 좋대요. 왜냐하면 GE 같은 경우에는 그 공장의 출고 기준으로 이렇게 제품의 가격을 반영을 시켜준다고 하면 유럽 고객사는 배에 실어서 이 도착 그 운송비까지 포함돼서 이거를 제품 가격에 반영을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비용만큼을 고객사한테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훨씬 증가할 수 있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회사 측에서는 한 2년, 3년 정도로 봤을 때 지금 뭐 예를 들어 매출이 1,000억이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15에서 20% 정도만큼은 유럽 고객사 비중이 올라올 수 있지 않나라는 뭐 그렇게 좀 계획을 좀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수치라기보다는 그냥 비율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종목은 노바렉스입니다. 이게 저희가 코로나 터지고 한창 주가 폭락했을 때 그래도 이 종목은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다행히 또 좀 좋은 성과가 주가도 그렇고 이익도 그렇고 좀 좋은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상장 당시 때부터 5성 공장에 아마 대규모 지금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게 1공장, 2공장, 3공장을 갖고 있는 것보다 그 규모만큼의 지금 증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되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개선이 더딘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투자 관련된 비용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다음에 이제 제품 믹스가 예전에는 크릴 오일인가요? 그런 것들이 좀 원가가 높대요. 그런 제품들이 많이 팔렸는데 그러면서 좀 이익률 개선이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크릴 오일 같은 이런 좀 그 원가가 높은 제품들의 판매가 조금 저조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믹스가 좀 개선이 되고, 다음에 이제 그동안 진행됐던 투자들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이제 규모의 경제까지 달성을 하면서 충분히 이익 실현이 가능한 회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워낙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들이라서 요거는 뭐 조금만 보고 찾아보시면 아마 되게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타임라인 잡아 놓으시고 주가 좀 빠졌을 때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주말에 이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이 이제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려져 있는데 요거 관련해서 뭐 지배구조 관련된 거, 뭐 상속세 관련된 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그거 말고 이제 딱 특이 사항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IR 듣고 뭐 탐방 다니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회사에 이제 그러니까 IR 같은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회사들이 갑자기 좀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경우가 딱 SDS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뭐 실적 발표 같은 컨퍼런스 콜도 진행하지 않았는데 올해 1분기부터 회사 차원에서 IR 스탠스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1분기 때 저희도 왜 갑자기 이걸 하지라고 해서 들어봤는데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중장기 경영 계획이라든가 회사의 새로운 먹거리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하는데 딱히 이제 그런 이렇게 물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막 구체적으로 체감되는 그런 내용은 특별한 내용은 없었거든요. 근데 내가 갑자기 이걸 왜 시작을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그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회사 그 다음에 이렇게 했고 저는 오늘 준비한 내용은 풍산하고 고려아연이거든요. 이거 왜 두 개를 같이 준비했냐면은 이제 비철금속으로 묶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근데 사실은 두 개 회사가 전혀라기보다는 좀 다른 그거라서 이번에 좀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말 그대로 비철 금속이기 때문에 철이 아닌 금속이죠. 그러니까 이제 철은 뭐 하도 많이 쓰니까 특별하게 제철소는 영어로 이제 스틸 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외에 비철 금속을 만드는 거는 제철이 아니라 제련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리파이너리입니다. 리파이너리는 스타크래프트, 네, 스타크래프트에 나오죠. 테란에 가스를 캐는 그거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파이너리인데 그래서 정확하게는 고려아연은 리파이너리고요. 풍산은 리파이너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동을 재련하는 회사도 있거든요. 그거는 LS 니꼬 동재련. 옛날에는 이게 니꼬동이 뭔가 했는데 LS와 일본에 있는 니꼬라는 회사가 합작한 동재련소다. 그래서 LS 니꼬 동재련이라는 회사가 LS의 비상장 자회사로 있습니다. 처음 알았어요. 네, 회사들이 보통 LS 니꼬동 재련이랑 뭐지 니꼬동은 뭐지 이렇게 보통 해버리는데 전 솔직히 말씀드리면 LS 니꼬 동재련 이건 줄 알았어요. 네, 그렇죠. LS 니꼬 동재련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LS 니꼬 동재련. 왜냐면 상장사가 아니니까 볼 일도 없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두 가지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이 쓰이는 금속이 이제 아연과 이제 구리라서 그렇고요. 구리는 뭐 미스터 코퍼 이렇게 얘기하듯이 뭐 이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가장 많이 쓰이는 금속이면서도 아주 법령적으로 쓰이는 금속이기도 하고 뭐 물론 더 희귀한 금속들은 희귀하기 때문에 밸류를 더 쳐주기도 하지만 얘들은 그런 영향을 받고 아연은 또 왜 그러냐면은 아연이 쓰이는 물량 중에 대부분이 철강을 도금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아연도 강판, 아연도 강판이라는 게 강판에 아연을 도금한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예전에 이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화학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건데 철이 공기랑 만나면 산화철이 되잖아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금이 제일 반응성이 좋고 이렇게 차례대로 있잖아요, 그죠? 아, 뭐 기억은 나죠. 네, 저도 뭘 배우긴 배웠는데. 네, 그래서 반응성이 가장 좋은 건 이제 금이고 앞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가는데 그 칼카나 마라철이었나? 그래서 그죠. 그렇게 해서 쭉 하는데 아연이 철보다 반응성이 더 좋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연이 자기를 희생해서 산소와 만나가지고 산화가 돼버리고 철이 만나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페인트라든지 아니면 우리 자동차 같은 거 비 맞고 습기 맞아도 어느 정도 10년씩 버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 버리면 부식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인 데가 말 그대로 건축, 뭐 자동차, 조선 이런 시크리컬들이 철강이 많이 소모가 될 때 아연이 연계적으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금속 모두 아주 그런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런데 먼저 풍산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은 풍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일 큰 LS 니꼬 동재련에서 그 동을 만듭니다. 그래서 동괴를 만들거든요. 금괴처럼. 그 바 같은 게. 바 같은 그런 괴를 만들면은 그거를 사와서 예를 들면은 뭐 제지 회사에서 엄청 큰 롤로 된 종이를 산다고 회사에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거를 뭐 한솔 제지에서 A4로도 잘라주고 B4로도 잘라주고 전지로도 잘라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용도에 따라서 뭐 벽지로도 있고 쓸 수 있듯이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드는데 그게 동 및 동합금, 그러니까 합금은 알로이라고 하는데 합금을 판, 대 이런 형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을 우리 아파트 지을 때 밑에 이 보일러, 관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동전에도 쓰고 그 다음에 그 핸드폰을 만들 때 전기 회로도에도 쓰잖아요. 그 형태에 따라서 필요한 형태로 가공을 해서 줍니다. 그런 회사들한테. 그래서 풍산의 구리 산업은 정확하게 예를 들면은 그 S-오일이 크루드 오일을 사와서 정류를 한 다음에 팔 때처럼 사오고 파는 거에 따라서 가격이 거의 정해지죠.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오르는 하지만 내가 사오고 나서 예를 들면 뭐 석 달 동안 재고도 어느 정도 있을 거고 그다음 가공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레깅 타임 예를 들면 3개월 이렇게 기간이 있고 오르는 상황에서는 레깅 타임이 계속 뒤로 밀려지니까 오르는 상황에서는 계속 좋아지는 구조고요. 이게 각도가 오르다가 멈춰서 높은 가격에서 옆으로 가게 되면 사실 여기서는 이익이 더 나지 않습니다. 이게 S-오일이나
그 정유사랑 똑같은 거죠. 정유사도 30달러에서 60달러로 올라가는 순간에는 계속 이렇게 재고자산 평가액이 붙어서 좋지만 그게 60달러로 쭉 가거나 이게 만약에 뭐 200달러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200달러에서 옆으로 쭉 가는 동안은 그냥 뭐 사실 나쁠 건 없지만 폭발적으로 좋아지는 건 아닌 거죠. 근데 예를 들면 고려아연 같은 회사는 이렇게 올라 있는 상황도 좋지만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되면서 옆으로 가기만 해도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 그게 이제 두 개 회사가 다른 그럼 점이죠. 차이가 어떤 음, 금속의 특징 차이일까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예를 들면 LS 니코 동제련도 이렇게 올라 있는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좋을 거예요. 얘는 그 괴를 사와서 제품을 만드는 중간 가공 회사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순간에만 좋고 높은 가격이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은 거는 뭐 물론 낮은 가격보단 좋죠. 왜냐하면 매출액 자체가 훨씬 더 커지고 하는 게 있지만 직접적으로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풍산은 구리 가격이 최근에 전기동 가격이 7,000불까지 올라갔거든요. 구리 가격이 너무 좋대 이러면서 풍산 계속 좋을 것 같아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7,000불에서 계속 이 각도가 유지되면서 계속 올라가면 모르겠는데 만약 이 각도에서 옆으로 가면은 이거는 뭐 좋은 시절은 여기까지였네라고 볼 수도 있다. 아, 그럼 이게 석유화학이라고 좀 네. 정유를 예를 네, 들면 정유 큰 이익이 이제 재고평가 네. 손익이랑 네, 스프레드 네. 개선 두 개 네, 있는데 네, 정유평가, 그러니까 유가가 저점에서 이제 올라오면서 그 평가 차익과 네. 스프레드를 먹어야 되는데 네. 풍산도 같은 그렇죠. 구조이다. 네, 네. 근데 이 재고평가액이 그 수준이 가격 수준이 일정한 유지가 되면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재고평가 이익이 사라지니까. 오로지 스프레드로만 네. 그런 쪽으로만 수익이 나오는 네. 거니까 이익 자체가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작을 수 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과 풍산이라는 회사는 나중에 고려아연도 구조를 설명해 드릴 건데 이런 부분에서 다른 거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풍산이 훨씬 더 좋고 이거는 이렇고 꼭 풍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 가공하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시총도 크고 이해하기 쉬우니까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풍산이 근데 하는 일이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이렇게 구리 그 다음에 이제 구리 가공에서 한 가지 더 있는 거 소전 사업이라 해서 동전 만드는 그래서 동전을 아무것도 안 그린 민동전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 돈을 아무나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폐공사 같은 데서 있는 기계로 찍으면은 그 동전 만들기 바로 직전에 동그란 모양까지 만들어서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로화는 보면은 바깥은 은색이고 안은 금색이잖아요. 그럼 이게 두 가지 다른 종류의 금속을 해가지고 이 아무것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걸 이것도 수출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과 아변 사업이 합쳐져서 매출 이익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방산입니다. 방산은 총알이 구리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군대 갔다 온 분들 알겠지만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물론 총알을 만드는 건 이제 한화 같은 데서 만들지만 이 구리를 이제 하기 직전까지 해가지고 또 총알 만드는 것도 여기서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또 국내의 총알은 사실 어느 일정 이익도 어느 일정 퍼센트가 있고 필요한 양도 어느 퍼센트가 있는데 진짜 이익이 많이 남는 부분은 해외 수출이거든요. 총알의 해외 수출이 이 회사의 이익에서 이게 제일 영향이 큰데 그 중에서도 사실 제일 좋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왜 그러냐? 총기가 그렇죠. 미국이 이제 총기 소비도 뭐 거기는 이마트가 아니죠. 월마트에서 총 산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총기 그것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가 이제 되면서 그리고 이제 트럼프보다 앞서 나가게 되면서 이 총알이 엄청나게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미국은 총기가 허가가 돼 있지만 이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 총기를 물론 허가를 못하게는 안 할 거지만 깐깐하게 할 확률이 높대요.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이런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미국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재기를 해두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지만 흑인들 그 폭동은 나쁜 말인 것 같고 그 흑인들의 그 자기 인권 주장을 위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서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그런 게 있어서 총기에 대한 니즈가 커졌는데 이걸 이제 체크할 수 있는 게 미국에서도 총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범죄 전적이 있는지 신원 조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원 조회가 작년 대비 막 거의 더블로 늘어난 거예요.
신혼조회를 그냥 우리도 대출 받을 때 대출 조회를 안 받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듯이 그러니까 그만큼 네. 선행지표인 거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뭐 콜트라든지 이런 총 회사들의 주가는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풍산은 총 알을 만드는 회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거 3분기가 이제 올해가 아니죠. 이번 달 말에 발표가 될 건데 실적은 이제 뭐 서프라이즈 나올 거라고 애널리스트들이 다들 보고 있고요. 이게 4분기까지도 왜냐하면 지금 아직 대통령 선거가 11월 초니까 4분기까지 이어질 거다. 그리고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또 더 사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엄청나게 살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하나 질문을 또 드려도 될까요? 수출 쪽이면 환율 영향도 있겠네요. 있죠. 환율 영향도 있고 거의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 오늘 현대기아차 컨퍼런스 콜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제 환율이 수출 기업들에게 조금 비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우려감이 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풍산도 좀 같이 안 좋을 수 있죠.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좀. 근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그 화약 같은 거는 얘들이 하지만 그 구리가 모르겠어요. 총알 하나의 원재료 중에 구리가 얼만큼 차지할지 모르겠는데 구리 가격 같은 경우는 구리는 수입해 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믹스가 물론 좋지는 않을 거지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다. 그리고 얘들이 총알을 만들었는데 이게 똑같이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힐러리랑 트럼프 선거할 때도 다들 힐러리가 될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힐러리가 되면은 총기 규제가 있을 거다 해서 사재기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도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가 트럼프가 되면서 한 번 더 올랐어요. 그건 왜 그랬냐면은 트럼프가 되면은 SOC를 할 거다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생기면서 SOC 하면은 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얘가 빵 올랐는데 트럼프가 말만 하고 별 사실 한 건 없죠. 뭐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총알은 미리 사재기인 게 있어서 안 팔리면서 도로 이렇게 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계속 기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다음 선거가 있으면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총알이 얘들이 만들면은 수출을 하는데 미국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뭐 컨테이너에 실어서 이렇게 갖다 주면 되잖아요. 팔면 돈도 딱 따박따박 받을 수 있고. 근데 미국이 아까 말했듯이 재고가 많아지게 되면 얘들이 그럼 울며 겨자 먹기라도 어떻게 싼 데라도 수출을 해야 돼요. 거기가 이제 아랍이나 이런 데죠. 거기는 이제 뭐 정부가 사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게릴라 단체라든지 이런 데들을 브로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주고 하기 때문에 돈 떼일 염려도 크고 그 다음에 단가도 이렇게 낮아질 확률이 높죠. 하지만 미국에 이런 좋은 시장이 없으면 거기라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밀어내기를 했던 거를 이익률이 제일 높은 시장에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풍산은 지금 상황이 3분기가 아마 엄청 좋을 거다. 그리고 풍산이 이제 땅이 그 부산에 공장이 있거든요. 근데 부산에 이제 반여동이라고 여기 풍산에 공장이 있는데 여기가 항상 얘기가 나오는 곳이에요. 왜냐면은 서울은 더 그렇지만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반여동 예전에는 아주 부산에서도 좀 많이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뭐 워낙 땅이 없으니까 이제 스물스물 거기까지 올라가면서 여기가 부산에서는 센텀시티가 이제 부산에서 비싼 동네잖아요. 해운대가 있는 센텀시티인데 얘들이 자기들이 제2 센텀시티라고 여기서 약간 동네 쪽으로 올라가는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센텀 사람들이 들으면 웃기는 거죠. 너네가 무슨 센텀이냐 하는데 목동 옆에 있는 동네가 우리도 목동이다. 강남 옆에 있는 동네가 우리도 강남이다 하듯이 그렇게 근데 이 자리가 풍산을 비롯해 가지고 여기가 처음에는 이제 방산 총알 만드는 회사였으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땅을 불화해 가지고 만든 데인데 사실 총알 만드는 거는 더 바깥으로 경남이나 뭐 딴 데로 나가면 되니까 얘들은 팔고 싶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항상 또 우리가 이렇게 펀더멘탈 공부하지만 이렇게 뭔가 트리거가 있는지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되는데 내년에 이제 부산시장 선거가 있으면은 이 얘기가 분명히 나올 수가 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땅을 지금 자꾸 뭐 용산에 어디 빈 땅 없냐 해가지고 아파트를 올리듯이 부산도 그렇게 해야 된다면은 이쪽 땅이 아마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묻어 있다. 그런 거고 이제 풍산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사실 고려아연이 회사가 공부를 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얘는 이름은 코리아 징크거든요. 엄청 간단하잖아요. 한국의 아연 만드는 회사. 근데 구조가 TC, 그 다음에 프리메탈, 바이프로덕트, 프리미엄 이런 네 가지 이익이 합쳐져서 회사의 이익이 결정되는데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있는 아이템이 아니니까. 그리고 아연 가격이 풍산은 예를 들면 아연 그 돈 가격이 10% 오르면은 회사가 뭐 5%만큼 좋아질 것 같아. 이런 거를 어떻게라도 계산이 되는데 얘는 그것도 안 되거든요. 왜? 그리고 비교해 볼 만한 회사도 없어요. 왜냐면 얘는 글로벌리 가장 큰 아연 회사거든요. 단일 공장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 볼 게 없어서 일단은 공부를 좀 해보면은 가장 이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TC입니다. TC는 트리트먼트 차지의 약자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들 제련소잖아요. 제철소는 우리가 구조를 그래도 대충은 알아요. 그러면 제철소 포스코가 철광석과 석탄을 사와서 고루해놓고 쿵짝쿵짝 해가지고 열을 가하면은 철판이 되더라. 그러면은 포스코가 얼마나 싸게 철광석이랑 얼마나 싸게 석탄 두 개를 사오느냐에 따라 판매를 그리고 얼마의 단가를 하는 요거 차이가 스프레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철은 워낙 메이저라서 그런 거고 이거를 제외한 동도 마찬가지고요. 아연은 광산이 글렌코어 같은 큰 광산이 아연 정광을 캐요. 아연을 캐서 이거를 그냥 파는 게 아니라 이런 재련소들한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철광석을 캐면 부탁을 하지 않고 사가요, 걔들이. 근데 아연은 재련소들한테 우리 거 재련 좀 해주세요. 그럼 톤당 얼마씩 돈을 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트리트먼트 차지. 트리트먼트를 해주는 비용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TC는 어떤 구조면 올라가냐면은, 재련소가 아니죠. 광산이 많이 생산을 해버리면은, 얘들이 다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생산은 많은데, 이거를 처리해줄 재련소 숫자에 비해서 광산이 생산이 더 많으면은, 근데 보면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도 광산이 아연을 많이 캐면은 전체 아연 가격은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광산이 많이 캤을 때는 TC는 올라가는데 아연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 두 개가 믹스가 되거든요. 이게 왜 믹스가 되는지는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우리의 돈을 트리트먼트 차지를 드릴 테니까 재련을 해주세요 하는데 보통 글로벌 재련소들이 85% 정도 이걸 100% 뽑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 안에 있는 거를 불순물도 있으니까. 불순물도 있고 기술의 한계로 이제 85%까지를 뽑아내니까 여기에 이제 뭐 100톤이 있는데 85톤치만 돈을 주고 그 아연을 85톤 주면은 이제 되는 거죠. 이걸 캐서. 근데 여기서 내가 기술이 좋으면은 90%, 95% 이렇게 캐내면 그건 다 내 건 거예요. 이게 프리메탈인 거예요. 근데 고려아연은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 거의 95%? 99%라 그랬나?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뽑아낼 수 있으니까 이런 프리메탈이 나오는데 이 프리메탈은 85%만 주면 나머지는 내 거니까 내가 시장에 팔 수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은 아연 가격에 정해지겠죠. 시장 가격. 시장 가격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아연 가격에 따라 맞춰지고 그 다음에 고려아연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또 금, 은이잖아요. 금, 은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그게 바이 프로덕트라고 이게 광물이라는 게 자연에 있는 거니까 아연만 딱 들은 게 아니라 이것저것 들어있으니까 하다가 그것도 빼내가지고 팔게 되니까 이것에서도 이익이 나고 그 다음에 아연의 프리미엄은 뭐냐면은 얘들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연을 얘들이 예를 들면 포스코에 갖다 주면 거의 뭐 바로 집 앞이잖아요. 그렇게 갖다 주는데 필리핀에도 거기 뭐 제철소가 있으면 갖다 줘야 되고 미국에도 갖다 줘야 유럽에도 갖다 줘야 되는데 자기가 어디에 갖다 주느냐에 따라서 이송비라든지 이런 게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자기가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자기들이 더 힘이 셀 때는 유리하게 붙일 수 있고 아닐 때는 이 네 가지가 그래서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구리는 좀 구조가 올라가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아연은 반대로 TC는 되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리트먼트 차지 내려오고 있는데 아연 가격은 뭐 대부분의 비철금속이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아연 가격이 오르니까 고려아연이 좋겠니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좋은 게 부채 비율도 거의 없고 뭐 현금도 엄청나게 많고 항상 따박따박 할 수 있는 구조가 이렇게 아이템은 하나인데 이게 서로 이렇게 해칭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 포트폴리오가 엄청 좋은 포트폴리오가 엄청 좋은 회사고 그리고
그리고 얘들이 아까 저런 바이 프로덕트나 이런 것들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제 새로 하려는 사업이 그거잖아요. 저기 동박 사업, 동박을 하겠다라고 이제 공시도 했고 그 옆에 세진중공업 땅을 조금 사서 거기서 이제 동박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한 거 그런 걸 하고 또 돈 남는 걸 가지고 얘들은 사실 제일 많이 드는 게 얘들은 전기예요. 그러니까 녹여야 되기 때문에 전기 분해를 해야 되고 온도를 높여서 녹이고 두 가지의 방식에 쓰이기 때문에 뭐 LNG 발전소를 자기가 쓰기 위한 LNG 발전소를 짓고 뭐 호주의 태양광 발전소도 자기가 쓰기 위해서 엄청 짓고 이런 식으로 돈을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이거는 좋을지 나쁠지는 이벤트를 하나 봐야 되는데 고려아연의 모회사가 영풍이거든요. 우리 영풍문고도 영풍 거예요. 근데 그 이제 고려아연 그룹 그러니까 영풍 그룹에서 고려아연도 재련을 하고 영풍에도 재련소가 있는데 영풍의 재련소는 석포 재련소라고 저 경북 내륙에 있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 소송이 있거든요. 환경오염이다. 맞아요. 그래서 환경오염이다 해가지고 2심까지 났는데 지금 어쨌든 대법원에 가 있고 이게 3심이 결과가 나와서 이게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은 물론 얘의 자회사면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영향인데 모회사기 때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석포재련소가 3심에서도 환경오염이라서 얘는 닫아야 된다 하게 되면 이걸 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뭐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뭐 옮기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냥 샷다 내리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게 되게 크기 때문에 구조가 그때 한번 영풍 쪽 관련해 가지고 좀 크게 모멘텀이 아래든 위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결정되냐에 따라서 뭐 인터플렉스 이런 회사들도 다 영풍 계열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한 내년 정도에 날 것 같거든요. 3심 관련해 가지고는 그래서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궁금한 거 없나요? 네, 뭐 사실 너무 좋은 회사라. 아, 그렇죠. 네, 뭐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시황 변동도 웬만하면 자체적으로 포트폴리오로 해지도 되고. 그래서 RM으로도 많이 변동이 없어서 사람들이 재미없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구조가 있다는 걸 알고 리포트를 읽으면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전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고 생각하는 게 리포트를 읽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행간의 문맥이나 그렇죠. 문장과 문장 간에 네. 중간에 이게 떨어지고 바로 이어져서 그 중간 맥락을 이해를 못해요. 배경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리포트를 읽다 보면 그런 경우가 특히 산업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런 경우가 진짜 많은데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고려아연이고 뭐 재련에 대한 얘기지만 이게 2차 뭐 전지도 되고 뭐 반도체도 되고 이렇게 산업에 대해서 이해가 하나하나씩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우스갯소리로 공장 그 울산 고려아연 그 공장인가요? 그 네. 울산 땅에서 땅을 팠는데 온천수가 터져가지고 맞을 거예요. 맞죠? 네, 이게 네. 온천수가 터져서 지역 주민한테 개방했는데 네. 그게 또 주변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목욕탕 운영하시는 분들 반대가 네. 너무 심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했다고 하더라고요. 되는 회사는 뭐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사실 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뭐 들으실 수 있는데 뭐 고려아연 뭐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정말 좋은 회사입니다. 면접 그 원서 쓰고 붙으시면 면접 무조건 가세요. 네, 그럼 저희 오랜만에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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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방송은 개인적인 의견이며 최종 투자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